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저는 KBS 기자 김혜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 그리고 원내대표 지원실장을 신설했는데요. 원내대표단 구성과 역할 그리고 쟁점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인 문진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2부에는 매주 월요일 찾아뵙는 품격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첫 순서입니다. 주요 뉴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 나왔습니다. 최형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부터 좀 한번 알아보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박 3일간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정상외교 행보에 나서는데요. 초고속 데뷔전이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어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G7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 정상회담도 활발히 진행합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서 저녁에 이제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먼저 참석을 하고요. 이번 회의에 한국을 포함해서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정상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단 조율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국가안보실 등 그 대통령실에 인선도 있었죠? 예,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낸 김현종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2차장에는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 3차장은 오현주 주 교황청 대사가 맡게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지금 관세, 안보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네. 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이런 게 지금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좀 눈길이 끄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인공지능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간 발탁이 있었는데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발탁됐습니다. 1977년생인데요. 지금 이 대통령실 수석급이 5, 60대가 질비하는데 이 중에 네. 단연 최연소 인사입니다. AI 100조 원 투자를 포함한 이 대통령의 AI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고 그리고 원내 지도부 진영을 또 마무리 지었더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대화 협상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선출됐는데요. 일단 이제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에 재선의 문진석 의원, 또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로는 재선의 허영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네. 소통수석 부대표를 신설했는데 박상혁 의원을 세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이 코스피 지수 5천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이 민생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야당과 협상할 때 저희가 먼저 요청할 것은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임명부터 좀 협조해달라,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당대표는 그냥 공석이죠. 누가 출마 의지를 좀 밝혔나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사퇴한 다음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까지 이제 맡게 된 건데요. 민주당 이르면 다음 달 새 당대표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 주요 후보 중에 정청래 의원이 어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 그러면서 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건데요.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면서 이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이 당심에 적극적으로 호소했고요. 정 의원이 이제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는데 이걸 먼저 내려놨거든요. 당선 감사 투어를 하면서 전국에서 당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대의원 투표제 폐지 그리고 전당대회 1인 1표제 실현, 전 당원 투표제 상설화 및 당원 주권국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한 가운데 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야당도 한번 좀 가보죠. 지금 대선 패배 뒤에 갈등이 좀 계속돼 왔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뽑죠? 예, 당 수습을 맡을 새 원내대표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성원 의원은 부산, 경남에 이어서 대구, 경북 등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서 의원들을 또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가까운 축에 속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경쟁 후보인 송원석 의원 역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당 새 신안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지런히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송 의원은 비교적 친윤계로 이제 분류됩니다. 중도와 중립을 강조한 사선의 이헌승 의원도 막판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권 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한과 구주류 또 수도권 대 영남 등 이 개파와 지역 구도가 변수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 줄 세우기에 염증을 느낀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도 있고요.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든 간에 여당의 이런 입법 속도전과 당내 개파 갈등까지 내후회한 정국을 풀어내기 쉽지 않아 한동안 험로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도심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어떤 행사였나요? 예, 현지 시각 14일이죠.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병식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9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6억 원이 투입된 열병식이 열린 건데요. 이 미국에서 이런 열병식이 열린 게 1991년 걸프전 승리 이후 처음입니다.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이 위용을 가시했고 시민들은 손을 흔들며 USA를 환호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는 동맹에는 위안이 되고 적국에는 억지력이 될 장면이라고 전했는데요. 반면 뉴욕타임스는 이런 과시는 오히려 미국이 과거 영광에 집착하며 동맹국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행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노킹스 시위가 열렸는데요. 미국 50개 주 약 2천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에 반 트럼프 시위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는 가장 많은 8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 노킹스 왕은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 워싱턴이 아닌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가 열린 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을 방해하는 시위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또 시위 주최 측은 정부 당국과 충돌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이 워싱턴 이전의 미국 수도였던 이 건국의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트럼프 취임 5개월 만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도 알아보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란도 반격을 했는데 이 상호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중동 긴장감이 또 고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에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공습으로 맞서면서 이스라엘에서 또 이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했다며 제공권 장악도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금요일 이후 8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밤새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는데요. 이스라엘 영공을 가로지르는 이란 미사일들이 또 곳곳에서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부 방공망이 뚫리면서 텔아비브 인근과 이 북부 도시 등 22곳이 공격을 주고받았고 또 주거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 이 오만에서 원래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밤사이에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진행 중인 분쟁에 우리가
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합의를 촉구하고 중재 의사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면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은 처음으로 공격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측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더 오는지 오면 또 얼마나 더 오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날씨 소식 전해드리고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안내해드립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20에서 70mm, 남해안에는 10에서 40,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2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서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전과 춘천 28도, 전주와 대구 30도가 예상되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빗길이라 월요일 출근길 부담이 더 크실 텐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멀리 칠곡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수도권 구간인데요. 수원 부근에서 서울 요금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도 차가 많은데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이고요. 남한산 부근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답답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에서 강일 쪽으로 정체고요. 광암터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서남 쪽의 이동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삼락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 방향 다부터널 부근에서 5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단이 꾸려졌습니다. 신임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를 맡게 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수석을 맡게 된 충남 천안시가 문진석 의원입니다. 네, 자기 소개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네네. 자, 민주당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 선출되고 신속하게 또 원내대표단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로서 임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네, 원내 수석은 국회 모든 운영과 여야 협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만큼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 간 원활한 소통과 여야 간 대화를 보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간곡한 요청에 자리를 수락하게 됐고요. 이재명 정부가 신속한 내란 종식을 통한 헌정 질서를 복구하고 또 무너진 민생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고 권력기관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얼마나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입니다. 네. 이 할 일은 국회를 만들어내고 국민이 더 이상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는 이전 일기 지도부에서도 또 손발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셨죠? 그때도 네, 좀 그렇습니다. 호흡이 좀 잘 맞으셨었나 봅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님과는 사무수석부총장 하실 때 저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요. 전략기획위원장.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면서 합이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근데 원내수석 워낙 바쁜 자리라서 사실은 수락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맡게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바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원내수석 부대표 중에서도 운영수석 부대표면은 야당과의 협상을 이끄는 역할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야 간의 참이 대치가 좀 계속이 돼 왔는데 이 야당과의 협치 이게 참 말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네. 좀 이끌어 가실 계획이세요? 예, 저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위 간사로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 당시에 여야 이견이 컸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 거부권을 막으면서도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간사와 공개 또는 비공개인은 물론 수없이 전화오고 만나서 대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원내 수석으로서 야당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야당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안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정리하는 것을 야당에 제안을 드리겠고 충분히 대화를 하겠지만 무한 반복되는 대화보다는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명분 없이 예를 들어서 정부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산적인 대화라는 말씀 쪽에 좀 방점이 찍히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엔 의원분들뿐 아니라 권리당원들 표심도 또 아마 처음 반영된 선거였죠. 어떤 시사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네,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보여줬고요. 또 당원들도 아마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으로서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좀 뒷받침하라 이런 요구가 반영된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그 개인적인 스타일에도 점수를 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수석 사무부총장 또는 인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했고요. 또 이 주어진 일이 있으면 묵묵히 이렇게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점수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단이 좀 확대됐더군요. 그 부대표 자리가 하나 또 늘어나고 자리가 또 신설이 되고 그랬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민주당 의원수가 좀 많아지면서 원내대표하고 이수석 체제로는 좀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부 소통을 하는 데는 좀 벅찬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소통의 한계가 늘 있어왔고 또 이런 내부 소통을 좀 더 촘촘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의원님들과 관계도 좋고 신망이 높은 박상혁 의원께 이 역할을 좀 맡긴 것이고요. 또 민생 부대표는 지금 우리 민생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올 100만 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이 한 900만 명을 좀 넘어서고 있고 예. 잠재 성장률 하락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할 만큼 이렇게 민생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은 사실은 민생 위기 탈출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대표직을 신설해서 민생 입법 추진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민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김남근 부대표는 참여연대, 민변, 을지로위원회, 또 전세사기 대책 특위 등에서 활동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만큼 잘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번 원내대표단 구성을 면면을 보고서 좀 약간 강성이다, 친명색채가 짙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 야당에서 저를 강성으로 보는 네. 의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그래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 친명색계 강하다고 해서 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 원내 지도부가 이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역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각 구성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각 그래서 구성. 국민총리 인준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민생 회복을 위해서 신속한 또 추경안 편성과 이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현재 민생, 경제, 안보 또 치안을 담당하는 기재부라든가 국방부, 행안부 등 5개 장관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국무위원 18명 중 13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관 임명이 시급하고 그 장관 임명 제청구를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최우선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무총리 인준과 함께 민생을 위한 추경안 처리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민생 법안, 개혁 법안도 소홀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 인준을 통해서 내각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생 법안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개혁 법안도 뭐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개혁 법안.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실 내란 그 문제 척결 그리고 상법 개정 이걸 또 이제 꼽으셨거든요. 이 부분 네네.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그 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였던 김용민 의원이 전에 여기 좀 출연하시기도 했었는데 새 원내 지도부가 이 검찰 개혁 문제 이걸 좀 마무리했으면 네.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뭐 진행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 개혁은 우리 대선 때도 공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말 참담하거든요. 이 정권의 신여라는 걸 자인했었고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었다는 것이 국민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어떤 권력기관 개혁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 논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사실 때 김 의원 그 같이 발의했었던 분들이 이제 석 달 안에 좀 처리하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좀 내세우기도 했는데 혹시 그 시점 기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뭐 기한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좀 더 당내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논의를 좀 더 진행하면서 추진한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법안들 중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가 또 법원조직법 이런 부분은 이제 새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로 좀 이제 연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 6월 12일 날 처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민생경제 행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여기에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와 소통하면서 민생 법안과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의 특징을 보면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고 또 그 논쟁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헌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선출이 되면 신속하게 만나서 국회 일정 안건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거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그 국회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좀 했었고 그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그 거절의 뜻을 좀 밝혔는데 그렇다고 또 뭐 야당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야당 쪽에서 이렇게 좀 요구를 거듭해오면은 어떻게 소통하는 데는 뭐 별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이제 뭐 법사위 문제는 법사위 문제로 또 이렇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법사위는 원래 다음 첫 번째 일기 원내 지도부에서 다음에는 여당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동결했기 또 저희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다른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법사위 그동안 3년간 대통령 거부권으로 사실은 의회 입법권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법사위를 통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재명 정부 인선 관련해서 주제를 그렇게 좀 잡아서 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이제 부동산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서 처음으로 이제 낙마를 네. 좀 했었는데 비교적 빨리 어떻게 좀 그 처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네,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는 임기 초반에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오광수 민정수석의 본인도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이라는 게 늘 함정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여론을 신속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검증 과정을 좀 갖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걸러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 이런 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런 뭐 당연히 지적할 그렇죠? 수 있죠. 야당 네.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으나 네, 아직 좀 불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국가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 총리 인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또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전 거래 네네. 문제나 또 아들 관련한 이런 부분 이제 들고서 네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의혹 문제를 이제 들어서 이제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한주 국정기획수석위원장은 별개로 하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냥 청문회도 개최해야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과거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당시에도 저희 야당에서 한덕수 총리의 많은 문제들이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대승적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당론으로 이렇게 인준해주겠다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런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 잘 한번 대화를 시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원내 지도부 간에 또 이제 대화가 돼서 이제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이제 그 협의 리스트에 들어갈 텐데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할 거면은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죠. 물론 보통 이틀 했지 않습니까? 예. 3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청문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민생이 위기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자꾸 국가 정부의 구성 자체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께서 잘 소명을 하고 계시고 있고 매일 지금 하나씩 소명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소명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틀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또 이제 새
국민의힘에서 오늘 그 새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이 또 구성이 되면 또 이제 거기서 협의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그 후보 세 분이 출마를 해서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후보들 이렇게 몇몇 또 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당과의 협치 어떻게 될 것으로 또 좀 예상을 하십니까? 세 분들이 비교적 각 계파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 같긴 하지만요. 네. 비교적 계파색이 얕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뭐 선거 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실패, 민생 경제 정말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다. 이재명 개인의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통크게 협조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야당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에서 이제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거기도 이제 대표단 구성되고 그러면은 한번 상견례 자리를 한번 마련하시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내대표단이. 아, 그러세요. 네네. 예. 네. 방문하시면은 이제 뭐 덕담 외에 또 뭐 좀 법안 관련해서도 좀 뭐 얘기를 좀 나눌 계획이 좀 있으세요? 법안도 뭐 얘기를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 해결해야 될 문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인준 문제라든가 추경안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야당의 협조를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특별검사 그 3대 특검의 세 분이 이제 지명이 되고 이제 활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단하고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서 특검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어떤 입장을 좀 보일 것으로 지금 보십니까? 뭐 특검 열차는 국회 손을 이미 떠났다 저는 출발을 그렇게 봅니다. 했죠. 네. 출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비판을 하고 뭐 논쟁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검에 맡기고 우리는 민생이라든가 제대로 된 국회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내치 외에 또 이제 외교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또 열리는데 이 대통령 오늘 그 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이제 출국을 하는데요. 일정이 네네. 사실 그 1박 3일 굉장히 좀 짧은 일정으로 보이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제 한미 또 한일 뭐 이런 아니면 한미일 3자 이런 또 회담들이 또 열릴 것인지 또 이게 주목이 되는데 어떤 좀 뭐 기대를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이번 G7 참석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해보겠다는 것을 보여줄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발언하실 예정인데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 기업의 관심이 늘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가져올 성과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이 안보 문제 관련해 가지고서도 또 좀 관심이 좀 높지 않습니까? 우리 또 또 미국하고의 그리고 또 사실 안보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그 통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과연 그 만남이 좀 뭐 의미 있는 얘기가 오갈 만큼 충분히 주어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통상 네.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어떤 좀 기대를 좀 품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이 다룬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통상 문제는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아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실 거다 대통령께서. 네. 국내 문제도 정말 소홀하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는 모습을 보면 대외적으로 통상 문제 또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 나온 것 중에서 보면은 이제 또
또 산업 문제, 또 AI 부분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 국가안보실 인사와 더불어서 또 AI 수석 비서관 상당히 좀 네. 젊은 분이 또 이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 또 이렇게 임명이 돼 가지고서 큰 눈길을 좀 끌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어떤 실용 이런 코드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실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국가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예. AI를 집중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AI를 국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이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부분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용보다 실력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안내 말씀 듣고 이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40여 년 전 이산가족 상복대 동생을 찾은 허현철입니다. 동생은 4살 때고요. 제가 6살 때거든요. 33년 만에 만난 거죠. 저녁에 이제 집에서 트는데 내 동생이 화면에 나오는데 카드를 들고 섰는데 딱 보니까 엄마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 동생이 나가가지고 KBS 쫓아갔죠. 그때 서른을 복받쳐서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동생 찾으려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반토막된 나라에서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이런 상태고 이산가족의 그 만남도 안 되고 있는데 제일 큰 희망이 뭐예요? 가족 상봉하는 게 제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 잡수셔가지고 마지막 그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왜 어떻게든지 간에 좀 만나게 해줬으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잠시 그친 곳도 있지만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20에서 70mm, 남해안은 10에서 40,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증기 유입이 많은 제주도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2.2도, 대구 24.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춘천 28도, 전주와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아침 전격 시사에서 정치 현안을 또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짚어보는 품격 토론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오셨는데요. 자, 민주당의 홍표 전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문인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또 전화로 연결돼서 말씀 나눴는데 다음 지도부는 이제 뭐 입법 문제 또 야당과 협치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새로 출범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일 어떻게 보시는지 홍익표 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문진석 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허영 또 정책수석 등등해서 이제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네. 여당이 된 첫 번째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당이 되고 나서 원내대표단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에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이제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요. 네. 첫째는 이제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해서, 물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지만 심의하고 또 편성 과정에서 여당이 그를 예산을 어떻게 그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예산을 짜는 것,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임박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내각 구성과 관련된 청문회를 원활하게 그렇죠. 뒷받침해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나가서 보면은 원래 정권 1년 차가 사실은 그 나머지 4년을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그러니까 1년간 그 정부를 1년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나머지 4년간의 기반을 설계하고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측면에서 네. 좀 더 중장기적 과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해야 될 거, 나머지 4년 동안 기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다 보면서 과제들을 전체 총괄적인 과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설계까지 이렇게 같이 좀 해야 같이 된다. 정책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 새 원내대표부 이제 정권 출범 문제 처음 이제 새로 출범을 했는데, 자, 그럼 야당과의 또 어떤 그 협치 부분,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심기를 잘 또 읽으면서 또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임무죠. 더군다나 170석이 넘는 이 거대 입법 권력 제1당 민주당 또 의원들의 그 인사권도 사실상 이 원내대표가 다 가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끔 이제 국회 추천목에 대한 또 집권당 원내대표의 그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고 그렇군요. 크죠. 네.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또 정부 장관들, 이 사람들 뭐 국회에서 원만하게 또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뭐 대통령이 또 임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인사 뭐 이런 동의를 구하는 그런 뭐 절차.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분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내란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행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런 게 예차 잘못하면은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뭐 이미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명명백백하게 그 실상이 밝혀지고 엄중한 법적 처벌을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이제 여차 잘못하면은 이게 뭐 보수 진영 정치를 거의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은 대단히 위험해져요. 그렇게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절제되지 않는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집권 세력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그 갖는 입장은 상당히 절제되고 그리고 균형적이면서도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국회 공간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협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용과 배려 이런 뭐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저는 바라는 거죠. 자, 홍익표 전 대표님, 원내대표님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좀 보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우려를 좀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법안보다는 어떻게 좀 실용적인 실용성이라고 할까요? 그 민생 관련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걸 좀 이렇게 뭐 우선해서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이제 정치 보복적인 법안이다 그럴까 이제 뭐 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시각을 보이고 있죠. 예, 아마 뭐 3대 특별법안 그 검사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법은 이미 처리가 다 됐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주로 그 전체적으로 국민 어떤 삶과 직결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특히 저는 뭐 제일 먼저 처리돼야 될 게 있다면 아마 지금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여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상법 개정,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오너 리스크 같은 걸 제거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제도 개선이 그 근거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이 대략 지금 20조 플러스 알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추경 1차 처리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던 전국민 지원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통상과 압박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 등등 해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서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나 국민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 문제나 또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금 문제 관련해서 야당이 좀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시간을 더 드릴까요? 그 부분은요. 민생 전국민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의 기본 입장은 그야말로 보편 지급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자 이런 차원이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을 해서 조금 저소득층에 두텁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서 약간 유연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경 문제 관련해서는 좀 여당하고 좀 협상 그런 여지가 좀 더 넓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뭐 또 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도 하고 또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런 어떤 정부 앞으로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예산 편성 지원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높여나가는 것은 그거는 뭐 통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경을 뭐 재정 건전성에 큰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적절하게 하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그런 뭐 기존의 대통령의 입장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무리한 어떤 시도 이건 국회에서 뭐 예산이라는 것은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렇게 국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합의에 의한 그런 추경은 이거 단독으로 하면 또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간의 합의를 잘 통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국가 재정이 투입돼서 민생 경제 회복에 마중물도 되고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좋은 예산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일정 부분 국민의힘도 이거는 협조할 거예요. 네. 지난주에 보면은 좀 이제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법원조직법 이 개정 이 부분이 이제
미뤄졌었는데 민생 입법이 우선이다.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거다.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처리 일정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은 뭐 지금 현재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사실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일정을 속도를 좀 늦췄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그런 않습니까? 보도가 예. 있었죠. 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협의 없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당이 원래 당초에는 12일 날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거를 그날 그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연기가 된 건데 우선은 형사재판 정지하는 이제 재판 그 형사소송법 절차 관련된 법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미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지금 각급 법원에서 그 추후 기일 지정 형식으로 연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이번에 좀 그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헌법 84조를 그럼 당선 대통령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현재 진행되는 재판까지 포함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 절차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개혁 문제는 이거야말로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좀 급하게 나왔던 거고 아직 법원 대법관 숫자를 30명 정도로 지금 현재 14명에서 30명 정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 그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에 이 법조계에서의 합의는 있었어요. 협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하고 사법개혁 자체가 국민의 이것도 생각보다는 국민의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 문제는 좀 더 그 사회적 공감대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법은 이제 일단 미뤄졌는데 일단 그날 이제 처리 일정은 그날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시간을 두고서 좀 될 거로 보시나요? 이재명 신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의 판단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민당은 친정 세력으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뭐 다각적인 입법 행위를 경쟁적으로 의원들이 하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뭐 당 대표 시절에서도 제일 뭐 자기가 불안한 부분이었고 역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 5개 재판에 12가지 범죄 혐의의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국민들에게 이 국정 운영에 동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상 제가 아는 뭐 내용으로는 민당에서 허리 말한 대통령 되고 나면은 임기 동안 재판이 중지되는 재판 중지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또 하고 또 대법관 정원해가지고 또 만일 그 1심, 2심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또 대법관을 또 장악해가지고 그걸 또 번복시키고 더 나아가지고는 4심제 헌재까지도 이렇게 사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또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명히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일정 부분 물리치고 이 특검 3특검을 갖다가 이걸 먼저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죠. 그만큼 이제 이 3가지 특검을 다 뒤돌아보면은 2년 10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3특검을 통해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가 누가 여기에 뭐 또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 또 처벌을 또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인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그런 특히 국회와의 그런 소통이 아주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내 지도부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단 꾸려졌는데 당 대표는 지금 이제 공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내셨어요. 출마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번 당대표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전 당대표의 1년 임기, 자녀 임기 1년 정도를 지금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그 경험이나 또는 지금까지 경력으로 봐서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호남 쪽을 책임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대선 선거운동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같이 한 몸처럼 당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당 당 대표로서 뭐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아까 원활한 구성 그 어떤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뭐 결국 이제 당원의 판단일 텐데 현재 우리 당원들의 그 어떤 이 성향이나 또 구성을 보면은 역시 그 이재명 그 정부를 누가 가장 잘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어떤 그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협치할 것도 협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어떤 다수 의석을 가진 그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경쟁자인 지금 아직 뭐 없습니다. 누구라고 정하지 않는데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 얘기도 좀 나오고 뭐 몇몇 분 더 나오는데 아마 뭐 그 다른 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약 어떤 입장이나 공약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고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정당 내에서 당내에서 활동해 왔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뭐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좀 의지를 좀 보이시지 않았어요? 예. 그 두 분 약간 스타일이랄까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유연한 유연합니다. 네. 실제 법사위원장 할 때도 보면은 강하게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개별적으로 상대당 의원들하고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그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전략적 사고 그다음에 이 당을 그 통합해서 끌고 가는데 좀 그 장점을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그 주변에 사람들 잘 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이제 그 첫 번째 원내대표 하면서 대여 투쟁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노출시켰는데 가장 강점이라고 할 때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스킨십일까 또는 이렇게 이 케미 친밀도가 좀 그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그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뭐 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거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 그 출마 구도 같은 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 인사가 아닌 사람이 밖에서 보시기에는 상대당 조금, 뭐 정치인이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이제 준비를 꽤 오래 했죠. 지난 대선 공간에서도 민주당의 가장 절대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자신이 그냥 제일 뭐 본인이 자원해 가지고 자기는 호남을 훑겠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죠. 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출마 입장을 갖다 세우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뭐 그 한마디로 해서는 뭐 자기는 그런 절대적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운영 뒷받침을 하고 또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시작 이 일기 당정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거대 입법 권력 제1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유연성과 또 협치를 위한 그런 상대당에 대한 배려, 포용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인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국민들의 비춰진 모습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은 이제 일정 부분 또 자기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다만 이제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이 코드 정치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박찬대 지금 직전 원내대표죠. 또 이 사람은 뭐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이는 그런 또 이제 너무 이제 집권 세력이지만은 이제 국민들의 쓴소리나 또 이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로 이렇게 비춰질 공산이 큰 그런 측면에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그대 저 입법권 민주당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타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당 얘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 후보들 몇몇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초에는 뭐 TK 지역 특히 영남권을 대표한 그런 김천의 송원석 의원 또 수도권에 이제 동두천 어정부 동두천 이렇게 여기에 포천에 김성원 의원 2파전으로 이렇게 결정날 줄 알았는데 이제 4선에 대려 PK 부산 지역을 둔 이현성이 이 3파전이 됐지 않습니까? 세 분 다 상당히 대화 타입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한 분도 다 뾰족하게 그렇게 모나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협치를 통한 어떤 그런 정치를 복원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은 다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에 그렇게 절대적인 참패 또 이번 대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중도 특히 무당층의 예언을 넓혀 나가는데 분명히 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영남권 유권자들의 지지는 상당하게 받아내지만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뭐 지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어떤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영남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관심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자 세 분 중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되시면은 그 여당 입장에서는 좀 같이 좀 대화하고 일해 나가는데 누가 돼도 좀 뭐 문제는 없을까요? 글쎄, 어려움. 네. 뭐 제가 딱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참 저도 그렇긴 한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 관료 출신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박한 스타일이고요. 이현승 의원은 당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당내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 수도권이죠. 아까 저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의 오랜 고민이에요. 계속 이렇게 영남권 TK를 중심으로 영남권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워낙 수도권에 지금 의원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수도권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김성원 의원 얘기가 좀 그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김성원 의원도 원내 수석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수석도 하면서 당무 운영에도 이런 그 원내 상황이 좀 해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동일한 방식의 선택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번만은 친윤계에서 또 그 결과를 좌지우지 해가지고는 또 그로 인해서 친윤계 신세를 입은 사람이 또 원내대표 돼서 그 어떤 당이 전혀 쇄신하거나 개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가면 저는 뭐 대여 투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둘째치고라도 국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임 그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지금 김영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제 뭐 이달까지죠. 그래서 임기 연장 여부 또 당 혁신 방향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측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핵심 5대 핵심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난 대선 참패 이후에 당이 자정 노력을 통한 다시 서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는 요건이라고 봐요. 이걸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역시 친윤 주류 세력들은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는데 이걸 이 세 분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자신이 원내대표 또 되는 과정에 친윤의 그런 집단적인 또 어떤 거래 속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 5대 계획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뭐 그런 가운데 뭐 또 나름 조기 전당대회에서 뭐 당권만 제대로 또 회복하면 된다. 그런 판단으로 가면 저는 대단히 낭패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최도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5대 핵심 계획안을 6월 말 이전까지는 전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걸 다 수용해서 자신들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그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과 또 그동안의 뭐 실행과 고난 이걸 국민들이 높게 평가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집권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신기경호 또 뭐 여의도 출장소 비슷한 그런 뭐 정당의 모습 이상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골 탈퇴해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든 당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충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꽂힌 원내대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냥 또 타협하고 뭐 이렇게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들 또 신세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분위기에 흘러가 버리면 틀림없이 집권당 국민의힘은 보수의 이제 본산으로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 지도부가 좀 안정성을 좀 갖추고 안정성을 좀 구축을 해야 또 여당 입장에서도 대화하고 또 일해 나가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좋아하는 이영희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그 야당 그다음에 건전한 보수 정당이 있을수록 민주당도 혁신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좋은 정치로 정당이 서로 여야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잘 못해도 반사 이익만 계속 본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정당 그리고 건강한 보수 정당이 출현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당도 긴장감을 갖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불필요한 정쟁 그리고 잘못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완전히 관계를 끊고 좀 더 좋은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개혁안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두 분 다 그렇게 좀 지금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그 개혁안 그 부분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또 야당 또 결은 또 그와 같은 결의 말씀을 좀 해주신 것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격 시사 2부 여기까지 다 갔고요. 토론 지금 끝나는 건 아니고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그 야당 원내 지도부 관련해서 말씀 나눴는데 한 가지 좀 질문 더 드리고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이 그 새 원내대표는 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이 3대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 뭐 이런 주문을 좀 했는데 아니면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새 원내대표가 또 좀 이렇게 잘 호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지금 후보가 원내대표도 당선되더라도 네. 이 새 원내 이 새 특검 3대 특검 가지고 이렇게 뭐 또 사족을 달면서 이걸 특검 진행을 방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YSDJ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자식들도 잘못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해서 국민들을 받들었어요.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본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 여기에 이걸 너무 그냥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거 방어하느라고 허송세월을 다 보낸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해병대 최상병 특검은 이건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걸 호미로 막는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차 잘못하면은 이 특검의 방향이 보수의 계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은 이건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산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법적 단죄를 위한 쪽집게식으로 이 내란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것은 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제의한 이 3대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체적으로 이걸 누가 원내대표 되더라도 볼상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하고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 특검 이미 또 지명이 돼가지고서 사실 이제 또 사실 활동에 지금 자리도 좀 알아보고 계시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건데 국회가 이제 여기 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예, 거의 이제 국회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다만 그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그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당내 세력 갈등, 그 개파 갈등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은 그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소위 안철수, 한동훈 등등 이런 분들인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친윤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두 사람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보수 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그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 과거 입장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도이치모터스 둘째치고라도 양평고속도로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해서 이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수사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과도하게 특검을 추진한 여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특검이 제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최상병 건은 이거는 정말 국민적 여론이 엄청나게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지금 특검의 그 준비 기간이 20일인가 그렇죠. 근데 그 전에라도 그걸 다 채우지 않더라도 좀 뭐 지금 특검 그 움직이는 걸 보면 그 20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요? 글쎄요, 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특검보 지금 이제 그 추가적인 검사들을 확보하는 문제나 이게 근데 아마 20일 거의 채울 것 같아요. 그 안에 뭐 쉽게 마무리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구하는거나 생각보다 이게 시작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 특검 뭐 규모나 또 그 수사 기간 같은 게 그야말로 그 아주 기록적인데 이번 특검 활동에 대해서 어떤 그 약간 기대 못지않게 또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또 우려도 또 좀 있지 않나 하는데요. 뭐 사안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해병대 장병 관련된 특검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체 절반 이상을 지금 내란 특검인데 내란 특검 자체는 사안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이 수사의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드 인력이 투입되는 그 특검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초 일정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1차 아마 연재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저는 하더라도 이번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일괄 기소해서 끝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나 등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그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권 내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끌어서 안 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으로는 기소하고 이런 이제 더 이상 특검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 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그 많은 인원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특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칫 이런 정치 보복의 우려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아까 좀 표명을 좀 하셨는데 특검 활동은 그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쭉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미 이제 뭐 만들어진 이 특검이 방해받지 않고 정말 특검의 그 본연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개입은 절대 이걸 피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특검이 목적한 바를 이뤄내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특검이 어떤 뭐 수사 방향이나 또 뭐 어떤 그걸 가지고 정치적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래 해나가면은 누가 이게 독립된 특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3대 특검이 120명의 검사가 투입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의 거의 뭐 5%가 넘는 많은 인원이죠. 엄청난 지금 이제 한개 뭐 지금 이제 지방의 지청이 넘는 검사가 더 들어가는데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민주당 집권 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특검에 함몰돼 버리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잘 읽히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뭐 설파되고 또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국민 통합으로 가고 하는 이런 중요한 지금 타이밍인데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기사도 가십거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제 특검 자체가 이게 중계가 사실상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당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해모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특검 내용들이 이렇게 양산되는 거 이걸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즐기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특검은 특검대로 굴러가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폭넓은 국민 소통, 협치를 통한 어떤
그런 뭐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 이걸 저는 기대합니다. 보여줘야 된다. 예. 오늘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으로 기소되고 오늘도 재판이 아마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특검 시작되면 재판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검찰이나 뭐 공수처 경찰에서 다각적으로 이제 수사를 했지만은 그 뭐 사각지대가 발생한 그런 행동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특검이 전부 이제 아우르고 추스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이 내란죄 관련 재판은 좀 더 이 특검의 사항도 지켜보면서 진행될 공산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도 좀 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 관해서도 어떤 특검에 좀 영향이 좀 직간접적으로 있을까요? 글쎄요,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미 기소된 내용을 갖고 그 판사들이 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특검이 당장 무슨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발표할 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지금 당장 무슨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저 정부 내각 구성 관련해 가지고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지금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관련한 의혹들 요거를 이제 좀 그 강조하면서 이제 공세를 좀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관련된 의혹 지금 홍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이제 불법 정치자금 관련 여부, 그다음에 그 사적 그 채무 관계, 그다음에 아빠 찬스 여부 등등 요 정도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아직 현재로서는 뭐 김 후보자는 뭐 문제가 없다, 다 당당히 그 지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에서도 의혹 제기 상태지 이것이 뚜렷하게 이 후보자의 낙마 또는 뭐 저 총리 후보자 사퇴할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얼만큼 총리 후보자가 깔끔하게 그 해명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총리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서를 이제 의혹 해소의 기회로 좀 삼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야당 그럼 또 청문회 전략을 또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청문회 이제 뭐 청문위원 숫자도 이제 국민의힘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무총리 청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 하는데 특히 이제 청문 기간이 이제 김민석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청문 기간을 좀 연장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현재까지 들여다본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 스폰을 좀 박힌 바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2002년 뭐 2007년 2008년 이때 뭐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인해서 본인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강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이 실명이 이제 올라왔는데 강신성이라는 분인데 21대 국회 당시에도 3년 반가량 이제 김민석 지금 이제 후보자의 훈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훈 회장했다는 것은 오늘 드러났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국무총리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강신성 씨가 후원 회장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년 9개월 동안 한 달에 450만 원씩 이렇게 미국에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그런 부분의 사건이 이제 2010년 8월 달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을 물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유가 이 강신성 후원회장 이 사람 때문에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계속 돈을 또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알겠습니다.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님,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전격시사 3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로부터 주요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프로야구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 또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 첫 맞대결을 했어요. 네, 어제 첫 맞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는 이제 동료 오타니 선수가 2개 홈런을 터뜨린 LA 다저스가 이겨서 김혜성 선수가 판정승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LA 다저스 경기장에서 열렸을 때 사실 처음엔 좀 팽팽할 것 같았어요. 근데 첫 타석에 오타니 선수가 나오면서 홈런을 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넘어가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11대5 LA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실 경기 전부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김혜성 선수하고 이정우 선수가 키움이라는 팀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친의 대결이다. 그래서 현지 중계 장면에도 반으로 딱 나눠서 나왔어요. 그래서 두 선수의 오늘 맞대결이 기대된다 이랬는데 사실 출루는 이정우 선수가 먼저 했어요. 이제 1회 초에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커쇼라는 백전노장이죠. 커쇼 투수가 나왔는데 잘 볼넷을 이제 골라내서 진로를 했는데 그 다음 타자 에다메스 선수가 땅볼을 쳐서 2루에서 아웃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김혜성 선수가 이제 2루 수비를 했었기 때문에 슬라이딩하는 이정우 선수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처음 이제 같이 화면에 잡혔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결국은 이정우 선수는 그밖에 활약을 못했고 김혜성 선수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이정우 선수 앞으로 안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주자를 불러들여서 타구가 그리로 갔군요. 네, 그래서 운명 같은 맞대결에선 첫 번째 대결은 김혜성 선수가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김혜성 선수 4타수 1안타 1타점, 타율을 3할 8푼 1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좋았는데 사실 오늘도 이제 그 3연전의 마지막 경기가 조금 전 8시쯤 시작이 돼서 출전해서 또 한 번의 맞대결이 이루어질까 했었는데 이정우 선수는 출전을 하고 김혜성 선수는 그 리스트에서 빠져서 두 번째 맞대결은 무산됐습니다. 교체 출전할 가능성은 또 조금 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어제 지금 얘기한 경기에서 그 오타니 선수가 홈런 2개 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의미 있는 홈런이었나 봐요. 네, 아시아 선수가 여태껏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에는 아시아 최고 홈런 선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SSG에 있는 추신수 선수가 추신수 선수였군요. 218개를 기록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홈런을 치기 시작했고 작년에 이 기록을 깨서 219개를 깨서 본인이 이제 그 기록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 치기 시작해서 250 홈런. 앞으로 이 기록이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오타니 선수가 아무래도 아시아 최고 홈런 기록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사실 경기 앞고는 6회 말 그 두 번째 홈런이었어요. KBS가 어제 중계를 했었는데 추신수 해설위원, 박용택 해설위원 그야말로 좀 공 좀 친다는 타자 출신의 해설위원 두 분이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이렇게 거의 밀어쳤다고 해야 잡아당겼다고 해야 되나 그 공을 정말 가볍게 넘겼거든요. 그럼 이런 타격 기술은 정말 쉽지 않은 기술이라면서 정말 그 타격의 일가견이 있는 두 해설위원이 감탄을 계속 연발했거든요. 오타니 선수 아무튼 정말 이도류라고 불려서 곧 투수로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완벽한 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타격의 고수가 인정한 정도면은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내 프로야구 소식 좀 알아보죠. 이 KT의 안현민 선수가 또 요새 아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거포 이런 네.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요. 네, 뭐 보기만 해도 사실 뭐 외국 선수 못지않은 체격을 가졌거든요. 피지컬이 대단하다고요. 예, 네. 본인 얘기로는 뭐 일주일에 그 나흘 이상 웨이트를 해서 단련을 한다고 하는데 170여 타석을 쳤는데 벌써 홈런이 13개입니다. 공동 4위고요. 그러니까 홈런 좀 친다고 하는 노시환 선수나 구자욱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잘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격 2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 레이에스 선수가 이제 그 주에 그 수비를 하다가 공수를 하다가 만나게 되면 이제 좀 너 좀 그만 나와라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야말로 타격의 달인도 한마디로 이 선수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삼성과의 경기 5회 장면을 보시면 확실히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삼성의 외야가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2단 끝부분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세게 맞았으면 아마 홈런 장외 홈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어제는 그 순간 그 안현민 선수가 공을 딱 그 터치하는 순간에 모든 외야수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넘어갔구나.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네. 거였나요? 네. 그래서 정말 뭐 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팀당 약 지금 한 70경기 정도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13홈런에 타율이 3할 4푼 9리입니다. 아직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는데 규정 타석을 채웠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레이에스 다음으로 3위에 랭크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홈런 4위, 그다음에 타격 3위, 출루율 4할 3푼 1리에 장타율 6할 9푼 7리. 그래서 우리가 장타율과 출루율 합친 OPS가 1 넘으면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1.128입니다. 뭐 이 정도면 신인왕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수치로 봐도 그렇게 또 표시가 나는군요. 네. 그리고 LG하고 한화의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그 이제 폭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지연이 됐었는데 이 경기가 또 한화 입장에서는 의미가 큰 경기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사실 그 2위가 돼서 반 게임 차이거든요. 이기기만 하면 1위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비가 오기 전까지는 1회부터 4회까지 0대4로 뒤지다가 4회에 4대4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전에 5대4로 역전을 한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서 경기가 취소되나 이랬었는데 한화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예. 경기가 재개될 거를 그 짐작이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44분 만에 경기가 재개됐는데 그 다음부터 마치 무슨 보약을 먹은 선수들이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9대4 역전, 그다음에 노시환 선수의 마무리까지 더해져서 10대5로 승리를 거뒀어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화 기대는 했었는데 이렇게 한마디 팀 성적이 나오지 않는 팀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정말 달라져도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 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4대0으로 지고 있으면 그 경기는 작년 같았으면 사실 한 7, 8대 1, 2 정도에서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뒤집은 경기 자체도 너무나 시원하고 호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럼 이런 흐름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5회 초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5회 초 LG 주자가 이제 문성주 선수가 2루에 있는 상황에서 이주원 선수가 안타를 쳤는데 보통 같았으면 2루 주자가 3루 거의 가까이 가게 되면 3루를 넘어가게 되면 홈으로 송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현민 선수가 홈 송구를 해서 잡아내 버렸습니다. 보사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보면 경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수들이 이제 이기는 DNA를 장착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자, 야구 외에 또 좀 자동차 경주 대회 소식 하나 좀 알아보죠. 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 야간 경기가 펼쳐졌어요? 네, 인제에서 어제 야간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였는데 개막전에서 우승했던 이창욱 선수가 예선에도 1위, 또 결승에서도 1위에 해서 이른바 이제 폴투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서킷을 무려 40바퀴나 돌아야 되는데 그 굉음 굉장히 호쾌하거든요. 자동차 레이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종목이지만 새롭게 자동차 산업의 그 성장과 함께 새로운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좀 선수들도 좀 많이 저변이 좀 예전보다 많이 넓어진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많은 구기 종목 중에서 또 이런 별명을 가진 데가 있죠. 우생순. 네, 바로 핸드볼인데 남녀가 또 한일전 펼친다는 소식이 또 있었어요? 네, 이번 이제 주말에 사실 정기전을 갖고 있었는데요. 2022년 이후에 그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서 사실 중단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 그 충북 청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남녀 대표팀이 경기를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핸드볼 하면 일본은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최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파리 올림픽 예선에서 일본에 졌고요. 또 여자팀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지고 지난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져서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경기를 계기로 이제 한마디로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핸드볼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생순이 뭐랄까 감동이라든가 우리 역경 극복의 그걸 줬다면 사실 다시 한 번쯤은 신나는 우생순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핸드볼이 그런 가능성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고 또 2028년 LA 올림픽이 있는데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는 여자 핸드볼이 우리 구기 종목 가운데는 유일하게 올림픽에 나간 종목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나가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메달권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으로 부상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프로야구 얘기하다가 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1위 쪽에 이제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 중위권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얘기를 좀 하는데 중위권도 사실 게임 차가 굉장히 좀 적게 이렇게 접전 상황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통 1, 2, 3위 팀 산에서 뭐 승률 가면 1, 2, 3, 4위까지가 보통 5할 승률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거의 7, 8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아라든가 이런 팀도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중위권 전쟁 한 6경기만 이기게 되면 사실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아까 이제 70경기 정도 지나서 중반 정도 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실 그 비가 오는 장마 또 이 더위를 이기는 팀이 사실 더 부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난해 우승팀 기아 같은 경우에 김도영 선수라든가 그 밖의 선수들의 부상으로 잠깐 주춤해 있고요. 또 하나에 숨어있는 롯데 같은 팀이 조금 약간 더 주춤하고 있는데 롯데가 만약에 부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LG, 롯데, 기아가 펼치는 그야말로 클래식한 그 프로야구 경기가 팬들을 더욱더 자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지난해까지 1,000만 관중에 대해서 줘가지고 많은 팬들이 이제 흥분하고 응원하셨는데 올해도 1,000만 관중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프로야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에는 몇 강, 몇 중, 몇 약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너무 좀 좁은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KBS 김한수 기자로부터 주요 스포츠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김한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김혜성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